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이현수라고 해요. 제게는 결혼을 약속한 오래 사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꽃다발에 반지까지 들고 나타나 청혼을 했지만 그건 제게 전혀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었어요. 장미는 예뻤지만 그 감동쇼가 기도 안 차는 개수작이란 것을 알기에 참을 수가 없었죠. 그 가면을 바로 그 순간 벗겨내고 민낯을 훤히 드러내게 했더니 제가 짐작한 것보다 훨씬 더 찌질하고 하찮은 인간이란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신 상황에서 자칫 그 어이없는 쇼에 속아 인간 같지도 않은 놈에게 제 인생 낭비할 뻔했지 뭐예요. 운수대통했다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런 인간은 여기저기 소문내고 까발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됐어요. 제 예랑이었던 그 인간 같은 인간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7살, 여동생은 겨우 3살이었던 그 봄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가 긴 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던 봄을 앞둔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던 것 같아요. 혹독한 겨울 내내 엄마를 돌보며 분주했던 아빠의 모습도 잊을 수가 없네요. 지금 생각하면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던 거겠죠? 엄마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집으로 돌아오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마지막 숨을 고르던 날, 아빠는 한숨도 자지 않고 엄마 곁을 지키며 엄마를 살폈어요. 괜찮아 여보, 조금만 더 버텨. 할 수 있어. 저렇게 예쁜 우리 딸들 아직 너무 어리잖아. 아빠는 기도처럼 그런 얘기들을 엄마에게 했고 엄마는 그 말을 붙들고 버텼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라는 걸 저는 엄마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떠나고 검은 옷을 입은 어른들이 줄지어 앉아있던 장례식장 안이 제게는 너무나도 거대하게 느껴졌어요. 분향소 앞에서 엄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건 장례식장이라는 그 공간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문상을 온 사람들은 모두가 저와 동생을 번갈아 쳐다보며 머리를 쓰다듬거나 하셨고 애기들이 아직 이렇게 어린데 어떡하니 하는 말들을 내뱉었어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숨 섞인 그런 말들을 오는 사람마다 해대니 하루 종일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싫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그렇다 치고 아빠도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게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형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 남자 혼자 딸들을 키우는 게 보통 일인가요? 아휴,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나한테는 애들이 전부야. 어떻게든 잘 키워야지. 아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게다가 막내는 아직 3살밖에 안 됐고 한창 엄마 손탈 나이인데 이런 말 하기는 좀 이르지만 재혼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아이,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그래. 아니, 난 그냥 걱정이 돼서 한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 고맙고. 그렇지만 애엄마 못 가진 내가 2배, 3배로 살 생각이야. 내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정말 잘 살아야지.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저와 동생이 있는 쪽을 한번 돌아보셨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지 뭐예요. 근데 아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빠의 눈물을 몇 번이나 보긴 했지만 그 순간이 제일 슬퍼 보였던 것 같아요. 아빠가 우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유난히 슬펐고 또 한편으로는 아빠가 저희 자매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더 깊고 짙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아빠는 셔츠 소매로 눈가를 자주 닦았지만 무너지진 않으셨고 저와 동생 옆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울지 말고 엄마한테 인사하자. 엄마한테 잘 보이게 예쁘게 손 모으고. 엄마의 장례식장은 슬프고 무겁고 또 무섭기도 했던 곳이지만 아빠가 제게 해주셨던 말들, 오신 손님들과 나누던 말들, 엄마 사진 앞에 공기, 친척 어르신들이 챙겨 먹여주시던 따뜻한 국밥, 그 국밥보다 뜨겁게 흘렀던 제 눈물 같은 것과 함께 지금까지도 제게 뚜렷하게 남아있는 기억이에요. 저희 집은 아주 평범한 집이었어요.
특별히 불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 아빠는 늘 바쁘셨어요. 바쁘셔야 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도 우리 자매가 먹을 것들을 다 챙겨놓고 가셨고 퇴근길에는 직접 장을 봐오셨죠. 반찬도 아빠가 다 만드셨고 빨래나 청소 같은 집안일도 거의 아빠 혼자 다 하셨어요. 심지어 제 교복 다림질까지도 해주셨답니다. 정작 아빠 셔츠는 대충 구겨진 걸 입고 가시면서도 제 교복만큼은 늘 다려주셨어요. 아빠에게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겼던 철없던 시절엔 몰랐죠. 그러다 아빠의 구겨진 셔츠가 눈에 들어온 게 중학교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자신을 위해서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점검할 시간조차 쓰지 않으면서도 제 교복 셔츠를 다리고 단추가 떨어지면 꿰매 주시고 운동화든 뭐든 다 낡거나 작아지기 전에 미리 살펴서 사주셨어요. 아빠의 구겨진 셔츠와 낡은 신발을 볼 수 있게 된 후로 저는 작은 일이라도 아빠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죠. 아빠 대신 설거지를 하고 동생을 챙기고 하는 것부터 말이에요. 그렇게 아빠를 도와 집안일을 해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제야 제대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전까진 몰랐습니다. 아빠의 구겨진 셔츠 안에 그 많은 책임들이 구겨져 있었다는 걸요. 주름이 잘 잡혀 다려진 제 교복, 그 주름 안에는 아빠의 새벽 시간과 모자란 잠, 사랑과 함께 책임이 조용히 눌러붙어 있었다는 걸 저도 조금씩 알아가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그땐 아빠도 정말 젊으셨던 시절이잖아요. 아빠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랬을 텐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저희 자매를 위해서만 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사랑 때문이었겠죠. 아빠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와 동생이 처음으로 아빠 생신을 챙겼던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물론 그 전에도 작은 선물과 짧게 쓴 생일 카드 같은 것들은 드렸지만 뭔가 제대로 작정하고 챙겨드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희 자매는 전날 밤부터 아주 비장하게 작전도 짜고 그랬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무조건 아빠보다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 끓일 거야. 아빠가 좋아하는 조기도 냉동실에서 미리 꺼내놨어. 나도 일찍 일어날래. 언니 나도 깨워줘. 아니야, 넌 카드 만들던 거나 마무리해. 괜히 우리 둘이 수선 떨다가 아빠 깨울지도 몰라. 아빠 한잠 들면 절대 못 일어나는데 뭐. 알람 울리기 전까지는 괜찮아. 언니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넌 방에서 카드나 더 꾸미든지 그래. 알았지? 알았어. 베란다에 내놓은 케이크는 내가 꺼낼 거야. 초도 내가 꽂고. 그래, 넌 그러면 카드랑 케이크 담당. 잘 부탁해. 아빠 생신 당일 아침 아빠의 알람이 울기 전에 저는 미역국을 끓였고 조기를 굽고 계란말이도 했어요. 알람을 듣고 거실로 나온 아빠가 이게 무슨 냄새야? 하실 때 동생이 직접 만든 카드를 아빠 앞에 내놓으며 폭죽까지 터뜨렸고 생신 축하해요 아빠 하고 합창을 했죠. 처음엔 얼떨떨해 하시던 아빠가 얼마나 환하게 웃으셨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본 중 가장 환하게 웃으시던 아빠의 모습일 거예요. 세상에, 언제 이런 걸 다. 이걸 너희들이 다 한 거야? 아이고, 아빠가 우리 딸들 덕분에 이렇게 호강하네. 아빠도 참 이게 무슨 호강이야. 이제야 이렇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동안 우리는 받기만 했는데 뭐. 아이고, 아빠가 아빠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잠도 못 자고 미안해서 어떡해. 왜 미안해. 오늘은 아빠 생일이잖아. 생일인 사람은 원래 왕이야. 아빠가 우리한테 그랬잖아. 미역국이 맛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마음으로 드셔주세요. 내년에는 더 맛있는 미역국 끓여줄게 아빠. 짜잔. 그리고 아빠 이거는 내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직접 고른 케이크야. 우리가 노래 부를 테니까 소원 빌어. 알았지? 그래. 고마워. 근데 아빠 소원은 이미 다 이뤄졌는데. 소박한 생신상을 차려놓고 작은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 세 식구는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된 후에도 엄마의 빈자리는 늘 느껴졌던 것 같은데 그 순간만큼은 함께 웃으며 우리 셋 모두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생신날 끓여드리는 미역국은 해마다 발전했고 지금도 제일 자신 있는 건 미역국 끓이기가 됐답니다. 고생하는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미역국 한번 끓여드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좋았어요.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도 잘하고 싶었는데 한다고 해도 성적이 썩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아쉽게도 전 우등생 재질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제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죠. 저보다 동생이 공부를 훨씬 더 잘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고 동생이 기특했어요. 4살 터울이니 늘 한참 어리게만 보였던 동생인데 성적표를 보니 대단하다 싶고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자매는 아빠의 보살핌을 받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잘 자랐습니다. 아빠는 공업고등학교 출신으로 전자기기를 잘 다루는 분이셨어요. 아빠가 만지면 고장난 라디오나 텔레비전, 컴퓨터 같은 것들이 금방 제대로 돌아갔으니 제 눈에는 아빠가 그저 신기하고 놀랍기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제대로 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오랜 기간 공장 현장직으로 일하셨는데 그것도 정직원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장 일이 없을 땐 배달도 다니시고 힘든 일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아요. 아빠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자세하게 하지 않으셨으니 아마 제가 모르는 어려움이 더 많았겠죠. 그렇게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시던 중에 아빠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중고 전자상점 일도 하러 나가셨는데 그때 아빠 덕분에 단골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빠도 독립을 해서 그 일을 해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시는 데다 무엇보다 손재주가 좋으셨으니 자신이 생기셨던 모양이에요. 당장은 자본금이 없으니 중고 전자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비, 수리 의뢰도 받아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신 거죠. 누구보다 꼼꼼하게 수리를 하셨고 또 정직하게 가격을 책정하셨으니 한번 이용해 본 사람들 후기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업처럼 소소하게 시작했던 것이고 온라인 기반으로 시작했던 일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 근처에 가게도 하나 마련하게 됐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 일에 전념하시게 됐어요. 온라인에서도 제법 입소문이 났었는데 가게를 내고 나니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믿을 만한 중고가게, 수리점으로 입소문이 제대로 나더니 매출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꽤 자리를 잘 잡게 되셨고 수익도 괜찮았어요. 저는 저희 집 형편이 풍족해진 것보다 여유가 생긴 만큼 아빠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그냥저냥 그럭저럭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학도 아주 평범한 곳에 들어갔는데 집이랑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전 아주 만족하며 다녔어요. 대학 다닐 때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아빠 가게에 나가서 아빠를 도와드렸답니다. 전 기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어요. 문과거든요. 대신 온라인 주문에 대한 처리 같은 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었고 청소나 아빠 식사 챙기기, 또 아빠 말벗 해드리기 그런 것들을 했어요. 아빠도 그걸 무척이나 좋아하셨기 때문에 더 자주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단골 손님들 중에는 저도 자주 보는 손님들이 있었는데요. 유난히 자주 오는 단골이 있더라고요. 갖고 오는 제품도 아주 다양했는데 대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사람은 무슨 기계를 저렇게 자주 갖고 오는 거야? 대학생이라며 전공이 이런 거 관련된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보아하니 지방에서 올라온 돈 없는 고학생 같은데 기계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 그럼 싼 값에 중고 제품 이것저것 사들이고 그러나 봐?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잘 모르고 사서 걸핏하면 이렇게 나한테 갖고 오는 거 아니겠어. 우리 가게에 있는 기계도 몇 개 사갔어. 보니까 아빠 그 손님한테 엄청 잘해주더라. 값도 많이 깎아주고 말이야.
혼자 서울 올라와서 고생하며 공부하는데 아유 안쓰럽잖아. 우리 딸이 대학생인데 남의 자식도 고생하는 걸 보면 마음이 쓰이는 법이다. 하여간 우리 아빠 못 말려 정말. 너무 잘해주지 말아요. 그럼 당연한 줄 알아. 아이고 우리 딸 아빠 걱정하는 거야. 그래 아빠가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잘할게. 알고 보니 그 단골이 다니는 대학이 제가 다니는 대학이랑 가깝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이라 저도 그 학교 가고 싶었지만 점수가 안 돼서 못 갔거든요. 학교랑 가까우면서 집값 싼 동네를 골라서 저희 동네로 온 모양이다 싶었죠. 제가 다니는 대학으로 가는 버스가 그 단골이 다니는 대학을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같은 버스를 타게 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조금씩 가까워진 것이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특별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빠와 제가 짐작했듯이 시골 출신으로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가진 것 하나 없는 대학생에 불과했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니 야망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정말 하루 24시간을 넘치게 채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새벽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부러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면서 그 자체가 운동이라고 생각했고 학교에서는 공간 시간은 물론이고 쉬는 시간까지 허투루 쓰는 법 없이 알차게 공부를 했어요. 학교 마치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했는데 그건 개인 시간을 좀 쓸 수 있는 걸로 하면서 틈틈이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 같았고 일 마치고 나면 한밤중인데 그때 귀가에서도 너부러지지 않고 바로 책상에 앉아 목표로 한 것을 하고 나서야 늦은 시간 잠에 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시 일찍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다니 저는 말로만 들어도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런 삶을 꾸준히 살고 있다는 게 놀랍기만 했어요. 해외 무역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 어학 공부도 꾸준하게 하고 있던데 당연히 해외 어학연수 경험 같은 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꽤 수준급 실력을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배울 점이 많다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진 않았던 사람이라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제게는 좋게 보였거든요. 아빠도 저와 남자친구의 연애를 반가워하셨고 또 응원해 주셨어요. 아빠 가게 단골이던 시절부터 아빠는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으니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또 좀 다른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엮이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기도 한다던데 아빠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남자친구를 좋게 봐주셨어요. 아니죠. 점점 더 많이 챙겨주시고 좋아해 주셨어요. 남자친구 역시 제 아빠라는 것을 떠나 스스럼 없이 대하던 단골 가게 사장님으로 여전히 자주 아빠 가게를 찾곤 했어요. 하루는 남자친구가 중고로 산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를 들고 아빠 가게에 온 거예요. 겉보기엔 멀쩡한데 소리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매하지 않아요? 중음이 깨진다고 해야 하나? 사장님, 제가 이거 납땜도 다시 해봤거든요. 콘덴서 쪽 문제 같기도 해서요. 근데 잘 안 잡혀요. 아이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이제 뭐 전문가 다 됐네. 에이 아직 멀었어요. 저는 사장님 없으면 큰일 난다고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해본 거예요. 결국 잡지는 못했지만요. 어디 보자. 이거 비슷한 증상을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데 말이야. 잠깐 있어봐. 역시 제가 이러니까 사장님만 믿는 거죠. 아빠는 구석 창고에서 비슷한 모델을 들고 나오셨고 증상 비교를 하며 본격적인 수리, 아니 토론에 빠진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괜히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위해서 커피를 내려갔더니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화장실에라도 가셨나 했는데 뛰어가서 붕어빵을 사오신 거 있죠. 언젠가 저랑 남자친구가 아빠 가게에 가면서 붕어빵을 사간 적이 있는데 아빠 드시라고 사가 놓고는 저희가 다 먹다시피 해서 웃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둘 다 붕어빵을 좋아해서
아빠도 좋아하시겠지 하며 사갔던 건데 아빠는 붕어빵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아빠는 좋아하지도 않는 걸 뛰어가서 사오신 거잖아요. 아니, 아빠 이걸 사러 갔다 오신 거예요? 뛰어서? 아빠는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아빠는 안 좋아해도 너희들이 둘 다 좋아하잖아. 커피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왔지. 아, 정말 사장님. 아니, 이럴 땐 아버님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님, 사장님 소리보다 100배는 듣기 좋은데. 자, 여기 우리 최서방 좋아하는 팥 들어간 붕어빵. 그리고 이건 우리 딸이 좋아하는 슈크림 붕어빵. 최서방? 아빠, 너무 이상해. 으이.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나한테 아버님이시니까 나는 아버님한테 최서방 맞잖아. 저희 아빠 정말 너무 다정하고 섬세하시지 않나요? 혼자서 어린 두 딸 키워오신 내공이 이 정도랍니다. 남자친구도 아빠의 그런 모습에 늘 감탄하며 부러워하기도 했고 또 아빠를 좋아했어요. 전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가게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마침 제 남자친구가 아빠 가게에 왔다가 아빠가 쓰러지시는 걸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겼거든요. 주저앉는 아빠를 바로 발견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수술실로 들어가신 상황이었고 남자친구는 아빠 수술실 앞에 웅크리듯 앉아있던데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 아빠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어? 뭐야, 말해봐. 똑바로 말해줘.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다행히 경미한 뇌경색이라고 했어. 병원에도 빨리 왔고 수술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 정말이야? 진짜지? 우리 아빠 괜찮은 거지? 자기가 울고 있어서 심장이 덜렁 내려앉았잖아. 그랬어? 미안해.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괜히 눈물이 나더라. 아빠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고 별다른 후유증도 없었어요. 정말이지 세상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다 감사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감사한 건 당연히 남자친구였죠. 또 아빠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어 더 감동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저는 남자친구를 훨씬 더 많이 신뢰하게 됐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결혼이란 게 마음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랑이는 자기가 좀 더 자리를 잘 잡은 후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 멋있게 청혼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꽤 길게 했어요. 대학생 때 만나 제가 30이 넘었으니 8년 이상 만난 거죠. 8년이라는 시간은 분명 서로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쌓아 올린 시간이지만 그만큼 익숙함이나 희미한 권태 같은 것들의 무게도 함께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 또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싫진 않았지만 저는 다음 단계,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사이가 전 같지 않다거나 권태로움이 불안할 정도였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신혼 때는 같이 고생도 좀 해보고 그러는 것도 좋지 않나요? 전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랑이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이 훨씬 보수적인 편이었어요. 남자인 자기가 뭔가를 이뤄놓고 자신 있게 청혼을 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 마음도 모르지 않지만 저는 예랑이가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었기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고 또 그렇게 성공하지 않으면 또 어떠냐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얼른 결혼해서 소소한 일상과 행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제 발로 다시 쓰러지신 겁니다. 처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남자친구가 일찍 발견한 덕분에 수술을 잘 받고 후유증도 없었지만 이후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에 나름대로 더 신경을 썼거든요. 그렇게 한번 쓰러지신 덕분에 앞으로 건강관리 잘해서 더 건강해지시겠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아빠가 다시 쓰러지셨으니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뇌혈관계 질병이란 게 원래 말만 들어도 무서운 거니까요. 까딱하다간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병이니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화벨은 늘 갑자기 울리죠. 낯선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먼저 불안함을 감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년 전 처음 쓰러지셨을 때와는 사뭇 다른 의사의 반응도 저를 더욱 불안하게 했어요. 그땐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던 의사가 이번에는 훨씬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어요. 연세도 그때보다 많으시고 재발이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제게 일종의 경고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나빠질지 모른다고, 언제든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렸고 그게 사실인 거죠. 그러니 저는 아빠 병실을 계속 지키며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아빠가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기신 다음부터 제 삶도 병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른 아침 간호사가 혈압과 천을 체크하러 들어오면 그때 저도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아빠 이불을 다시 덮어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가 도착하면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드시는지 살펴드렸고 회진을 도는 의사들과 간병인 등 드나드는 사람들을 대하며 오전 시간을 보내고 오후엔 재활치료에 동행했죠. 아직까지는 심각한 후유증세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방심할 수 없으니 열심히 치료를 받으셔야 했는데 재활치료가 힘든 거잖아요. 힘들어하는 아빠를 곁에서 지켜보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빠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작다는 것만 절감하는 하루하루였던 것 같기도 해요. 문득 엄마의 병간호를 하던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어요. 아빠도 이렇게 엄마 간호를 했었으니까요.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면 눈물이 나려고 할 때가 많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아빠는 엄마 간호를 하는 동안 절대 울지 않았거든요. 저도 아빠가 그랬듯이 아빠 옆에서 많이 웃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예랑이는 아빠가 수술하시던 날 다녀갔고 이후로는 너무 바빠서 병원에 와도 아빠 곁에 오래 있어주지는 못했어요. 잠깐씩 와서 저랑 밖에서 밥을 먹고 가거나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그러는 게 다였죠. 바쁘다니 어쩌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랑이가 예고도 없이 아빠 병문안을 왔는데 빨간 장미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깔끔하게 손질된 셔츠에 정장 차림, 머리까지 공들어 빗어 넘긴 것 같고 언뜻 봐도 평소보다 정성 들인 게 티가 나는 차림새로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본 순간 본능적으로 인상이 조금 찌푸려졌던 것 같아요. 무슨 그런 차림으로 병문안을 오냐고. 게다가 그런 꽃은 대체 뭐냐고. 병실에 꽃 같은 사오면 안 되는 거 모르냐고 쏘아붙이게 되더라고요. 그간 서운한 것이 쌓여 있었던 게 그렇게 드러난 거겠죠. 미안해. 몰랐어. 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오려고 한 건데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네. 무슨 신경을 써? 그렇게 차려입고 어디 다녀올 때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오려고 이렇게 입은 거야. 나한테는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 너한테도 그런 날이 되면 좋겠어. 아버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오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됐어. 아빠 힘드셔. 그건 그렇고 특별하다니? 오늘이 무슨 날인데? 내가 뭘 잊어버렸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말이야. 내가 너한테 청혼하는 날이거든. 현수야, 우리 결혼하자. 청혼이라니. 결혼하자니 그 말이 듣고 싶었었죠. 8년 연애의 결실을 맺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아빠가 누워 계신 병실에서 듣게 된 겁니다.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요. 아니, 갑자기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나쁠 건 없죠. 그런데 예랑이가 결혼을 미뤄오던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아진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는 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없는 상황으로 여전히 비상을 위한 준비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건 똑같은데
지금까지 미뤄오던 결혼 이야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갑자기? 상황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한 거야? 그런 건 아니야. 그렇지만 넌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일어나가고 싶어 했잖아. 이젠 나도 그러고 싶어. 나야 그런 얘기한 게 벌써 오래전이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야? 이번에 아버님 쓰러지시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 장인어른 건강하실 때 우리 결혼식도 보여드리고 빨리 손주도 안겨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 내가 정말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안 되겠다. 어디서 개수작들이야. 내가 모를 것 같아? 연수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병원에 자주 안 와서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겨우 그딴 걸로 내가 그러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는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8년 동안 청혼도 못 받고 지내면서 서름이 차올랐던 것도 아니고요. 저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러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예랑이란 놈이 저 몰래 선을 보러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전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고 말이에요. 심지어 그중 한 여자와는 관계가 아주 발전해서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예랑이 잡아 족치고 싶었지만 아빠 건강이 불안정한 상태라 일단은 그냥 두고 보고 있었던 건데 이게 어디서 빤히 들여다보이는 어이없는 짓거리를 하냔 말이죠. 너 나 모르게 선 보러 다니고 그중 한 여자 집에는 인사도 다 다니고 곧 상견례하겠더라. 뭐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아니, 연수야, 그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됐어. 난 더 들을 말도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설명이든 변명이든 하고 싶으면 이 여자한테나 해. 그렇게 쏘아붙인 저는 바로 전화 한 통을 걸었고 예랑이란 인간은 제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확인하고는 절절매며 기기 시작하는데 그 꼴이 아주 뱀 새끼가 따로 없더군요. 교활하고 파렴치한 새끼. 제가 어쩌다 그런 인간을 믿고 8년이나 옆에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이 얼마나 찌질하게 나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인간이 선보러 다니고 어쩌고 그런 딴 볼일 보러 다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모든 걸 알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빠가 제 발로 쓰러지시고 얼마 후였거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뚜렷한 직업도 없으면서 만날 약속이 넘쳐난다던 예랑이가 모처럼 병원으로 찾아와 잠깐 나가 병원 앞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병실에만 있지 말고 최서방 왔으니까 나가서 시간 좀 보내고 와. 아유, 아빠 혼자 두고 어떻게 나가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하는 소리지. 너 계속 병실에만 있으니 내가 더 안타깝다. 아빠는 살짝 웃으며 제 등을 밀며 나갔다 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아이, 괜찮아. 얼른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와. 걱정하지 말고. 저도 그런 시간은 필요하다 싶었고 예랑이랑 오랜만에 그런 시간을 갖는 거기도 해서 따라 나갔었어요. 그러던 중에 급하게 이메일 보낼 일이 생긴 거예요. 텍스트를 좀 많이 써넣어야 하는 거여서 휴대폰으로 하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급하니 오타도 더 나는 것 같고 말이에요. 마침 예랑이가 태블릿을 갖고 있었고 블루투스 키보드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잠깐 빌려 쓰기로 했지 않겠어요. 제 구글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게 있었는데 예랑이 태블릿이니 예랑이 아이디로 자동 로그인이 된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원치 않게 잠깐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스치듯이 잠깐 보고 바로 로그아웃 후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었지만 뭔가를 본 것 같은 거죠. 결혼 계획 어쩌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된 폴더인지 파일인지를 언뜻 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아빠가 다시 쓰러지시고 나니 저 또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랑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다고요. 그런데 예랑이는 또 나름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물어보지도 못하고 저 혼자 소가리를 좀 하고 있었던 중이었으니 그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렇게 파일까지 만들어 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라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는 건지 예랑이 생각을 속 시원히 들여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들 무슨 수로 제가 그 파일들을 열어볼 수 있었겠어요. 그 카페에서처럼 또 태블릿을 잠깐 빌려 쓸 수는 있겠지만 얘랑이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그런 파일들을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똑똑한 동생이 말입니다. 걔가 스타트업 보안 개발자란 말이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동생이 늘 자랑스러웠지만 이렇게 동생 찬스를 쓸 일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동생 도움으로 얘랑이 휴대폰이 공용 와이파이로 연결된 상태에서 얘랑이 클라우드에 접근해 그 파일을 드디어 제 손에 넣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기함을 한 거예요. 그 결혼 계획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저와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계획서가 아니었어요. 일단 저 외에도 3명의 후보가 더 있었고요. 각각의 경우 결혼을 했을 때 장단점과 결혼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살게 될 것인지를 추측하며 물음표를 붙여놨더라고요. 이건 마음에 드는 여자가 2 이상일 경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비교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이런 건 생각도 못했지 뭐예요. 제 이름 아래에는 장인 병세 악화, 정서적 동요 유도, 청혼 상속 구조 정리, 상속 서류 결혼 전 완료라고 간략하게 진행 계획을 적어놨던데 이어 자녀 계획까지 언급하며 지속적, 정서적, 통제 유지 가능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어지간히 그럴듯하게 적어놨지만 쉽게 말해서 저희 아버지 상속 다 받아 챙기며 결혼해서 결혼 후에도 지 마음대로 저를 부려먹으며 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김없이 찍혀있는 물음표.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거예요. 다른 여자들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 프로젝트 계획서인 거잖아요. 기가 막혔죠. 그리고 다른 3 여자의 파일 중 가장 공을 많이 들인 한 여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아주 강조를 해놨던데 그 여자랑 결혼할 경우 지가 그토록 원하는 무역업을 처가 자본으로 시작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고 이미 그쪽 부모에게 보여주려고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보내놓은 상황으로 긍정적 검토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보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동생이랑 저는 격분해서 바로 얘랑이 노트북 구글 계정 로그인 상태로 최근 방문한 장소 확인은 물론 캘린더 일정까지 싹 다 확인했죠. 얘랑이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 자동으로 업로드된 공유 앨범에도 접근해서 선본 여자들이랑 찍은 사진들도 다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얘랑이 휴대폰에 자동 녹음 앱을 깔아놓고 거기서 백업된 파일들도 하나하나 확보했어요. 실시간으로 그 부잣집 외동딸이랑 진행되는 상황이 업데이트되는 걸 봤는데 그러면서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잘도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미 상당히 방대한 정보이자 증거를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대 여자, 그러니까 그 부잣집 외동딸이라는 여자의 전화번호 정도는 물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얘랑이 보는 앞에서 바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여보세요? 네, 저 최영우라는 사람 아시죠? 네네. 그 사람이 그쪽과도 상견례 운운하며 결혼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저한테 꽃다발 들고 찾아와서 청혼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전화기리네. 내 말을 먼저 들으라고. 예랑이는 다급하게 전화기를 낚아채듯 가져가서 일단 전화를 끊어버리더니 사색이 되어 제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몸을 낮추고는 제 무릎까지 붙잡더군요. 네가 오해할 만하다는 거 알아. 충분히 이해해.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여자는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사업 때문에 상견례까지 하니? 그래, 그 사업 때문에 결혼도 하겠네. 그런 주체에 우리 아빠 병실에 찾아와서 청혼을 해? 뭐 여기저기 찔러보며 간보고 있니? 우리 아빠 유산 너한테 주나 안 주나 보려고
그쪽에서 너한테 지원 안 해주면 언제든지 갈아탈 준비하니? 내가 네 보험이야? 그런 게 아니야. 그게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콕콕 집어서 사실만 말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지가 뭐라고 변명할 말이 있겠어요? 예랑이는 쭈그려 앉은 채 입을 가늘게 벌리는 꼭 뱀처럼 미끄러지듯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게 너무 소름 끼치게 싫어서 세차게 그 손을 떨쳐냈고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이 인간에게는 단 한 점의 미련 따위 없다는 걸 말이에요.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면서 감히 우리 아빠 재산을 넘보다니 전 정말이지 큰 분노를 느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파일을 통해 예랑이란 인간이 아빠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걸 봤을 때도 기가 막혔는데 결혼 전 유산 상속 절차 마무리라는 그 가설이 실행 가능한 가설인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저한테 청혼을 하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모든 조건에서 그 여자가 저보다 좋으니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혹시 잘못될 경우를 계산하고 보험 들듯이 청혼을 했다는 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누워 계시는 중에도 저는 예랑이를 그런 식으로 응징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 방식으로 할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상대 여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폭로를 하려고는 했어요. 그 여자도 당하고 있는 건데 알려줘야죠. 그리고 그 인간 잘 사는 꼴 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전 모르는 척 아빠 간호나 하다가 그 인간이 이제 됐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어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 가졌다고 생각할 때 최고로 올라왔다고 생각할 그 순간을 기다려 낭떠러지로 밀어줄 작정이었는데 그 전에 지가 나서서 일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 여자 쪽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다고 해요. 불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건실하고 능력 있는 전도유망한 예비사위, 사업가 자질을 두루 갖춘 훌륭한 사위감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결심했던 그 여자 부모는 노발대발하며 제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 여자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 법률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일단 사기 및 신뢰 위반으로 예랑이가 진행 중이던 사업 계좌 동결 조치부터 취해졌다고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팽당하고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렇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인간이 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계속해서 전화를 하던데 물론 받지도 않았고 귀찮아서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놨었는데 병원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연수야, 잠깐만. 나 잠깐만 봐줘. 진짜 할 말 있어서 그래. 꼴이 그게 뭐니? 그 꼴로 언제부터 여기 있는 거야? 비 맞았니? 야, 누가 보면 노숙자인 줄 알겠다.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개인 위생 관리는 좀 하자. 아, 진짜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미안. 여기서 계속 너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 어디서 또 개소리야? 그 여자 집 앞에서 무릎 꿇다 빌다가 물벼락 맞은 거 다 알아. 왜? 그 여자 집에서는 죽어도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다시 나한테 매달리러 왔니? 내가 네 호구냐? 그럴 리가 있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 사실대로 말할게.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솔직히 그게 욕심이 났어. 그랬으면 나랑 정리하고 그 여자한테 갔어야지. 멀쩡한 얼굴하고 꽃다발까지 쌓아서 청혼을 해? 야, 이 정신 빠진 미친놈아. 너 같으면 너란 놈을 다시 믿겠니? 연수야, 그래도 우리는 같이 싸워온 게 많잖아. 8년이야 8년. 나 정말 잘할게. 한 번만 믿어줘. 네가 믿어주면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헛소리 하지 말고 꺼져. 이 모든 일은 네가 벌인 일이라는 거 알지? 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니? 저는 그렇게 그 인간에게 등을 돌렸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끝까지 저를 호구를 보는 거잖아요. 애초에 결혼 생각을 할 때도 그 여자가 1순위였고 저는 보험 같은 존재, 모든 걸 폭로하고 난 후에도 어떻게든 그 여자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쓰다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 같으니 다시 저를 찾아온 건데 이건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알게 된 지금에서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인간에게 저는 리스크 분산용 보험 딱 그 수준이었던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안전망, 배려가 아닌 예비용, 온갖 자기 방어용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인간을 매몰차게 차버리고 나니 8년이란 시간 동안 도대체 나는 뭐였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어요. 제가 그 인간에게 쏟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마음과 시간, 정성, 그 모든 것들이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계획표 상에는 딱 한 줄로 요약되어 있었어요. 순종적이고 헌신적임. 이건 무슨 이력서 한 줄 스펙도 아니고 그 긴 시간 제가 했던 일들이 고작 그렇게 표현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자각할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요. 슬픔은 과거를, 분노는 현재를, 두려움은 미래를 갉아먹는다고 하던데 당시 저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리움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과거 현재는 물론 저의 미래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기에 더 그랬을 거예요. 아빠 생각을 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가 그 인간을 얼마나 좋아하고 챙기셨냐고요. 저도 저지만 그런 아빠의 마음도 똑같이 배신당한 것 같아 아빠에게 죄송하기도 했고 또 너무 분했어요. 착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건 그저 착하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상처받은 걸 드러내어 표현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지 않고 다 말할 거라고 말이에요. 저를 모욕하고 아빠의 마음까지 짓밟은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 인간은 당장 투자 기회를 날려버린 걸 가장 슬퍼하고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길로 저는 예랑이가 저지른 일들을 대략적으로 요약하고 그 인간이 실제로 작성한 결혼 프로젝트 계획서 등 기막히는 파일들까지 첨부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로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대단하면서도 무섭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했지 뭐예요. 그 글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저는 뭔가 후련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반응이 오더라고요. 8년을 만났으니 겹지인도 많고 제 주변에도 그 인간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 아는 사람은 그 글을 보면 그게 저와 그 인간의 이야기라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던 거죠. 깨톡이 얼마나 많이 오던지 말이에요. 저는 그 글만 올려놓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글로 인해 파혼한 예랑이가 어떻게 됐는지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있었어요. 연수야, 혹시 너 그거 네가 올린 거야? 너 맞지? 그래 맞아. 봤니?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완전 터졌잖아. 지금 여기저기서 다 퍼나르고 난리도 아니더라. 그래? 잘 됐네. 그 인간이 그렇게 이중적이며 교활한 인간이라는 거 나만 알고 있을 순 없잖아. 다 알게 되면 좋겠어. 알다 뿐이야? 야, 그 인간 이제 완전 끝난 거야. 지인의 말에 의하면 상대 여자 쪽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폭로글을 더 퍼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열받은 거죠. 상견례 날짜 잡은 거부터 시작해서 대화 내용 캡처한 것까지 다 올리고 난리가 났대요. 걔 이제 어디도 얼굴 못 들고 다녀. 동호회, 동문 네트워크 그런 데서도 다 사기꾼 두 얼굴 인간 말종 쓰레기로 완전히 낙인 찍혔고 야 하다못해 걔 운동하러 다니던 것도 못 나간다더라. 꿀 좋네 아주. 자업자득이지 뭐. 그리고 아직도 멀었어. 겨우 그 정도로 뭐. 그럼 걱정 마. 금방 사그라질 분위기 아니야. 걔는 이제 뭐 인간관계 단절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걸. 이민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걔 영어 잘하잖아. 어디 가서라도 지살궁리 하겠지 뭐. 이민은 아무나 가니? 걔가 무슨 능력으로 이민을 가겠어. 걔랑 제일 친하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등 돌렸는데 아니 친했던 사람들이 제일 신랄하게 까더라. 그렇게 한때 아니 꽤 오랫동안 저의 예비 신랑이었던 그 인간은 사회적 이미지 제대로 떨어진 모양입니다. 지인들 말에 의하면 영원히 사업 투자 같은 것도 못 받을 거래요. 그러게 누가 그런 쓰레기 짓을 하라고 했나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건 그 인간 자신인걸요.
아빠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회복되며 차도를 보이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아빠는 집에 온 걸 너무 좋아하시며 다시는 병원 냄새 맡고 싶지 않다고 정말 몸 관리 잘할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희 자매는 꾸준히 아빠에게 잔소리할 것을 다짐했어요. 아직 한동안은 약을 드셔야 하니까 드시는 것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 속에서 저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일상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저 자신을 제가 먼저 더 사랑하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하고 조용한 저녁이 이렇게 고마울 수 있다는 것도 전보다 더 깊게 깨닫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쓸 때 훨씬 더 독하게 썼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나니 더 후련한 것 같은 거 있죠. 조용히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속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것들도 감사드려요. 여러분들께는 항상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